다음으로는 결측값 처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전처리 과정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이상치, 이상값이라고도 하고 이상치라고도 하는데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의 정의는 그러니까 극단값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관측된 데이터의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즉 우리 고객층은 보통 한 15세에서 한 65세까지가 우리 고객층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2살짜리 고객이 있다라든지 140살짜리 고객이 있다라든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자, 이런 특이값, 이상값, 극단값을 이상치라고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얘네들을 그냥 두게 되면은 분석 결과를 왜곡시킨다라는 거야. 특히 평균의 취약점 중 하나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자, 평균이 여러모로 간편한데 가장 큰 취약점이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뜻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데이터가 많다면, 예를 들면 여기에 데이터가 아주 많아요. 데이터가 아주 많아서 한 1000개가 있고요. 여기에 뭐 하나 정도 있고 여기에 하나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1000개가 다 요 사이에 모여 있고 얘네만 이렇게 이상한 곳에 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애들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이상치들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할 것 같은데 왜 제거를 해야 되지? 아니면은 또 몇 번 양보를 해서 여기 값이 영향을 받을 만큼 적었어요. 개수가 10개밖에 없었어요. 10개밖에 없고 얘네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 에이, 그러면은 이거 10개가 몰려 있다라고 해서 걔네가 일반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나? 즉 이상치라는 걸 정의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사이에 1000개가 모여 있고 떨어져서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 1000개의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14,000살, 말이 안 되지만, 자, 여기 15에서 65세 사이가 1000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14,000살짜리 고객이 하나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1000명의 고객의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상치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얘 너무 이상해. 얘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얘의 모든 게 이상해. 14,000살이라고 그러면은 얘의 연봉도 이상할 거고 뭐 이름도 이상할 거고 혈액형도 이상할 거야. 해서 얘를 빼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그 데이터 자체를. 그렇지 않고 요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 범주의 값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는 거죠. 나이의 경우에는, 고객의 나이의 경우에는 무조건 아무리 작아도 10살보단 넘어야 되고 아무리 커도 70살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14,000살짜리 고객이 있으면 나이를 70으로 바꾸고요. 2살짜리 고객이 있으면은 10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얼마나 이상해야 이상치라고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특이해야 특이값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 두 개를 설명드리면,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아까 봤었죠, 우리 그 표준화할 때 어떤 관측값이 있을 때 얘를 평균으로 빼요.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러면 내가 내 값과 평균에서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잖아요.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평균이 있고요. 그러면 내 값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 평균에서 떨어진 게 1표준 편차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옆으로 갈수록 뭐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평균이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상값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6시그마다, 그러니까 6시그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존재하기 어려운 거고요. 3시그마까지만 가도 사실은 대부분의 관측값들은 3시그마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 데이터에서는 3시그마 넘어가는 아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넘어가는 아이들은 이상값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이상치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IQR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 뒷페이지에서 배울 건데요. IQR이라는 거는 인터 쿼타일 레인지인데, 쿼타일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인터 쿼타일 레인지를 뭐 우리가 모르지만 요거 뒤에 배웠다라고 쳐요. 배웠다라고 치면 Q1이라는 값도 구할 수 있고 Q3라는 값도 구할 수 있고 IQR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면은 이상값의 범위는 어디냐면 Q1보다 1.5 IQR 작은 거, 그리고 Q3보다 1.5 IQR 큰 거 해서 Q1이 있고 Q3가 있으면, 이제 뒤에 보겠지만 얘를 IQR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1.5배니까 1.5배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치고요. 또 얘도 IQR만큼 가는 거예요. 그리고 5배 해서 요만큼. 그러면 Q1과 Q3 기준으로 1.5 IQR, 1.5 IQR 해서 요 사이의 값을 정상범주로 보고, 그 뒤에 있는 밖에 있는 값을 우리가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아웃라이어를 갖는 데이터를 아예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그 아웃라이어의 값을 요 경계값, 여기까지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요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아직 5 넘버 서머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뭐 Q1, Q3, IQR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분위 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는데, 4분위 수는 요 앞에 4가 숫자 4고요. 그래서 4개로 등분을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분위 수면은 퍼센타일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4분위 수니까 이제 쿼타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해볼까요? 숫자가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4등분 하려면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요. 또 여기서 잘라주고, 또 여기서 잘라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등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숫자들의 집합을 4개로 나누기 위해서는 선을 3번 그으면 되잖아요. 자, 칼을 한 번 휘두르면 케이크 2조각으로 되고, 2번 휘두르면 3조각이 되니까, 해서 4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 숫자 3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Q1, 가운데를 Q2, 그리고 세 번째를 Q3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7개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한 듯 하지만, 사실은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아까 7개 있었잖아요. 7개 있으니까 n이 7일 때 제 1, 4분위 수는 7 더하기 1 나누기 4에서 두 번째 있는 녀석이 제 1, 4분위 수고요.
두 번째, 제2 사분위수는 7 더하기 1 곱하기 2 나누기 4니까 네 번째.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제3 사분위수는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했던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처음에 이 순서가 요 숫자들이 그냥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숫자에서부터 큰 숫자 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정렬이 돼 있을 때 4개로 나누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Q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2 사분위 수라고도 하지만 사실 더 유명한 이름이 있죠. 뭐냐면 가운데 딱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미디안, 메디안, 뭐 발음의 문제인데 중앙값, 중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중앙값을 사분위수로 놓게 되면 Q2, 즉 제2 사분위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앞뒤로 제1 사분위수와 제3 사분위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각각의 구간에 25%, 25%, 25%, 25%가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구간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구간, 즉 어디냐면 Q1에서부터 Q3 사이의 요 구간, 즉 Q1에서부터 Q2까지 25% 존재, Q2에서 Q3까지 25% 존재하기 때문에 Q1에서 Q3까지의 이 공간, 자, Q3가 숫자가 더 크니까 Q3 빼기 Q1으로 했죠. 자, Q1에서 Q3까지의 공간에는 전체 데이터의 50%가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걸 조금만 더 깨끗이 그려볼까요? 조금만 깨끗이 그려보면 Q1, Q2, Q3, Q4가 아니고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 25%, 25%, 25%, 25%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Q1에서 Q3까지의 구간, 이 구간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가 위치하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IQR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터쿼타일 레인지 해서 IQR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Q1, Q2, Q3와 IQR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숫자가 이렇게 지금 몇 개인가요? 9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9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를 일단 순서대로 정렬을 합니다. 순서대로 정렬하면 중복되는 수도 있네요. 1, 1, 뭐 3, 3, 8, 8 이런 아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제1 사분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n 더하기 1, n이 관측수가 되겠죠. n 더하기 1 나누기 4니까 9 더하기 1 나누기 4, 즉 10 나누기 4를 하면 2.5가 되잖아요. 네, 여기 Q1은 2.5번째가 되겠고요. Q2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5번째, Q3는 7.5번째 이렇게 됩니다. 5번째는 명확하잖아요. 요놈, 여기가 이제 5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2.5번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2.5, 두 번째는 있고 세 번째도 있지만, 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지만 2.5번째는 요 딱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5번째는 1 더하기 2를 둘로 나눈 1 더하기 2를 둘로 나눈 3이 되게 1.5가 되겠죠. 네, 1 더하기 2를 둘로 나눈 1.5가 Q1이 되겠고요. Q2는 5번째에 있는 수니까 3이 되겠고요. 그리고 Q3는 7.5번째니까 어딘가요? 3, 4, 5, 7,
8, 요 사이가 되겠네요. 근데 다행히도 왼쪽도 8, 오른쪽도 8이니까 평균도 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Q1, Q2, Q3는 1.5, 3, 8이고요. 따라서 IQR은 8 빼기 1.5 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6.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QR은 6.5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이 IQR이 아까 그 아웃라이어의 검출의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뒷페이지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 거는 4분위 수를 받고 거기서 Q1, Q2, Q3에서 Q3와 Q1의 차이를 IQR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Q1, Q2, Q3와 함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5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5 number summary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보다 더 유명한 이름으로는 상자 수염 그림 혹은 박스 앤 위스커 플롯 혹은 박스 플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스 앤 위스커 플롯이라고 하고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할 때는 상자 수염 그림이란 말은 쓰는데 상자 그림이라고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자 수염 그림의 예가 되는 거고요. 이름은 아마 뭐 얘가 상자인 것 같고 그 옆에 삐죽 나온 게 수염이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과 첫 번째 그림은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그림이 특이한 경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세 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뭘 나타내냐 하면 상자의 아래에 있는 부분은 Q1을 나타내고요. 위는 Q3, 가운데는 Q2, 즉 미디안 값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자, Q3에서 쭉쭉쭉 벗어나서 여기 선 있잖아요. 이 선은 최대값. 지금 브랜치 2, 이게 뭐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자, 브랜치 2의 뭐 유닛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브랜치 2번 지점의 각 뭐 유닛 프라이스를 살펴봤더니 제일 작은, 제일 저렴한 게 60이었고요. 60달러였고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18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분위수 Q1, Q2, Q3가 각각 80, 100, 16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요 네모 안에 몇 개의 관측치가 들어있을까요? 만약에 요 브랜치 2에 있었던 전체 관측치가 100개라고 하면은, 즉 여기 전체 관측치가 100개라고 하면 요 네모 안에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50개죠. 네, 왜냐하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봤잖아요. Q3에서 Q1 사이에 전체 관측치의 50%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네모 안에는 50%가 들어있고요. 네모 바깥에 이 위로 25%, 이 아래로 25%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오른쪽에 본 3개의 그림은 아웃라이어가 없어요. 즉 이상치가 없어요. 자, 이상치가 없어서 자, 이상치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네가 이렇게 수염으로 끝나고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이상치가 없는 새 그림입니다.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브랜치 1 같은 경우에 IQR을 사용한 이상치는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었냐면 IQR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IQR에 곱하기 1.5를 Q3에서 더 올라가고 Q1에서 더 내려간다고 그랬죠. 자, 그 그림을
한번 이상치가 없는 거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가 얼마인가요? 80에서 160이니까 IQR은 80이잖아요. 그거에 1.5배 하면 1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60에서 120을 더한 한 280. 요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상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도 마찬가지예요. 160에서 80이면 IQR이 80이라고 했으니까 해서 거기에서 여기서 120 내려가면 0보다도 더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밑에 모든 값들은 다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한편 아웃라이어가 있는 첫 번째 걸 살펴보면 Q3가 100이고요. Q1이 60이에요. 그럼 IQR이 얼마죠? 네, IQR이 40이죠. 100에서 60을 빼니까요. 그러면 IQR 곱하기 1.5를 하면 60이란 말이에요. 60.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로 60, 여기에서 아래로 60. 여기까지가 정상 범주가 되겠습니다. 정상 범주가 돼서 이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제일 최대값, 아까는 그냥 최대값이었잖아요. 아까는 최대값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 범주 안에 있는 최대값의 선을 긋고요. 정상 범주 안에 있는 최소값의 선을 긋습니다. 얘는 실제 관측치가 되겠죠. 그리고 정상 범주 밖에 있는 값들은 전부 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선이 정상 범주의 최대값, 그 밖에 있는 점들은 아웃라이어, 이상값, 이상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얘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건데 정상 범주 안에서 최대값, 정상 범주 밖에는 값이 없었고 그러니까 수염만 남아있고 점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한번 얘에 대해서 상자 수용 그림을 그려보는데 한번 최대값, 최소값, 또 아웃라이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만 해보시고 같이 풀어보면 9개의 데이터잖아요. 9개의 데이터니까 9 더하기 1 나누기 뭐였죠? 자, 4를 하면 이제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Q1, Q2, Q3가 나오겠죠? 보면은 자, Q1, Q2, Q3를 짚어주면 얘가 Q2고요. 그리고 Q1은 요 위치, 그리고 Q3는 요 위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Q1은 29와 31 사이니까 30이 될 거고요. Q2는 33이 될 거고요. 그리고 Q3는 얼마죠? 네, 3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터쿼타일 레인지 IQR은 36 빼기 30 해서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웃라이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게 되냐면 IQR에다 1.5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냥 IQR을 빼고도 하는 게 아니라 1.5를 곱해야 되니까 곱하면 9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 범주는 어디냐면 30보다 9 작은 21, 그리고 36보다 9가 큰 45, 이렇게가 정상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1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21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래에서는 아웃라이어가 없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큰 쪽으로 보면 45보다 큰 값이 존재하네요. 45보다 큰 값이 존재하니까 얘가 아웃라이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염의 양쪽 끝은 28, 37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수치는 그냥 대략만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Q1이니까 30, 그리고 Q3는 36,
그리고 딱 가운데네요. Q2가 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수염은 37, 그리고 한참 올라가서 점 하나가 있는데 얘는 50,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는 수염으로 내려와서 28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됩니다. 아래쪽은 수염이 끝이고 아웃라이어가 없고, 위쪽은 수염도 있고 아웃라이어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그 이상치의 경계값 표현이 아니라 이 수염이 이상치의 경계값을 표현해, 이 표현은 좀 제가 쓴 거 좀 잘못 쓴 것 같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상치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한 거고요. 이상치가 있는 경우는 정상범주 내의 최대값과 최소값, 즉 요 범위 안에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했다 라고 정리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IQR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상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서 앞에서 결측값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상치, 특이값이라고도 하고 이상치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한 가지 어렵진 않은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뭐 먼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상치도 없애야 되는 거고 결측값도 없애야 되는 거고 아무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어떤 걸 먼저 처리하는 게 맞느냐, 많은 경우에 의외로 순서를 뭐 마음대로 이거 먼저 했다 저거 먼저 했다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순서가? 한번 볼게요. 영향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는 원 데이터가 1, 3, 4, 100 결측, 여기도 1, 3, 4, 100 결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가정은 1, 3, 4는 정상범주의 데이터라는 얘기고요. 100은 너무 커서 이상치라고 간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점은 비어있는 값이죠. 결측값. 네, 그래서 요 100을 처리하는 게 결측값, 그리고 점을 처리하는 게 이상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지금 위에 거는 결측값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이상치를 처리하는 거고요. 아래는 이상치를 처리하고 결측값을 처리하는 거예요. 왜 값 대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상치에 있는 값을 정산범주의 값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툴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노드 이름이 replacement입니다. 이제 대체한다는 뜻이죠. replacement에서 이상치를 이제 정상 범위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보면 결측값 처리해 보면 얘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다 그대로 있겠죠. 결측값이 아니니까. 그럼 결측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나머지 값들을 다 평균을 내서 그 값으로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3, 4, 100을 평균 냈더니 27이 나왔어요. 그래서 1, 3, 4, 100, 27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치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단계에서 보면 100이 이제 이상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생략됐지만 가정이 정상 범주가 맥스가 50이었나 봐요. 그래서 요 100이라는 거를 정상 범주의 값인 5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결측값이 먼저 27로 되고 얘가 이상치가 50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이상치를 먼저 제거했다 그러면은 100을 50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가정에 의한 겁니다. 100을 5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결측값을 바꿔야 되는데 결측값은 평균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의 평균을 냈더니 14.5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달라졌냐면 1, 3, 4, 50,
27이 됐고요. 1, 3, 4, 50, 14.5가 됐습니다. 분명히 지금 확인한 거는 결측값 먼저 하고 이상치를 나중에 제거한 거랑 이상치 먼저 하고 결측값을 나중에 처리한 거랑 값이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일단 다르다는 건 확인했고, 어떤 게 더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어떤 게 네. 글쎄요, 이게 원하는 분석에 따라 달라질 경우도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봐서는 하나는 지극히 맞고 하나는 이상합니다. 자, 뭐냐 하면은 아랫게 맞죠. 아랫게 맞죠. 왜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요 27이라는 게 다른 관측치들의 평균이잖아요. 그 다른 관측치들의 평균을 구할 때 요 놈이 영향을 줬어요. 자, 100이라는 애가 영향을 줬어요. 만약에 더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얘가 10만이었어요. 10만이었어요. 그러면 얘네의 평균을 내면 거의 10만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거의 10만 가까운 값이 돼서 얘도 50으로 떨어지고 얘도 50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상값이 결측값을 처리할 때 평균을 써야 되는데 그 평균의 이상값이 영향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아래를 보게 되면 일단 아주 이상한 값을 정상범주로 끌어들인 다음에 걔네에 대해서 평균을 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100이 아니라 10만이었다고 해봐요. 10,000, 10만. 그래도 걔만 일단 50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결측값은 영향을 받지 않죠. 즉 결측값은 평균으로 대체를 하게 될 텐데 결측값이 이상치의 영향을 안 받는 모델이고요. 위에는 결측값이 이상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상치 제거, 그 다음 제거, 이상치 대체, 네. 아무튼 이상치 처리, 그 다음 결측값 처리, 이 순서로 전 처리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클렌징 단계에서 변수 변환과 생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변환과 생성은 사실은 앞부분이랑은 조금 달라요. 앞부분은 어떤 용어, 개념을 알고 나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바로바로 사용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변수 변환과 생성은 뭐라고 할까요?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느낌?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알게 되는데, 그래,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제 막상 뭘 해야 될지 생각하면은 이게 잘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변수를 변환하고 생성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이해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변환하고 어떤 변수를 생성할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이거는 좀 많은 좀 촉도 필요하고 또 당연히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얘기 위에서 애그리게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래는 조금 이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애그리게이션이라 함은 자, 잠시만요. 애그리게이션이라면 집계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변수 변환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변수 변환을 만약에 데이터 값이 일 매출로 쫙 나와 있다라고 봐요. 뭐 데이터의 어떤 그 매출액을 관리를 하는데 하루하루의 매출이 쭉 나와 있는 경우에 만약에 하루하루 매출을 뽑아서는 뭔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월 단위 매출로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연 단위 매출로 집계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집계라고 합니다. 더 나달갱이로 돼 있던 거를 합치고 합쳐서 조금 더 윗레벨로 쌓아가는 과정이죠. 자, 이거와 조금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일반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일반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 데이터에 박사과정 학생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원래 데이터에는 뭐 학부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그렇게 쪼개놓고 나니까 박사과정도 몇 명 없고 석사과정도 몇 명 없어서 의미 있는 관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은 합쳐서 그냥 graduate studen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봤더니 사실은 graduate student도 몇 명 없고 undergraduate student도 몇 명 없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누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PhD건 뭐 석사과정이건 언더건 다 그냥 합쳐서 스튜던트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더 나가면 이제 person이라고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고 generalization, generalization 뭐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언뜻 보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더 작은 개념 나달갱이를 더하고 더해서 day 더해서 month 더해서 year. 이것도 PhD, 뭐 마스터, 뭐 언더 다 더해서 스튜던트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day 하나가 month가 아닌 거예요. day 하나가 month가 아니고 day 여러 개를 합쳐야 month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얘는 어떠냐면 PhD 스튜던트 하나가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 하나고요.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 하나가 한 명의 학생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여기 is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PhD student is a graduate student, 또 student is a person, 이런 문장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일반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변환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아마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뭐 찾기 바꾸기, 엑셀로 치면 찾기 바꾸기가 되겠고 실제로는 어떤 코딩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PhD 스튜던트, 뭐 마스터 스튜던트, 언더그레이드 스튜던트를 모두 찾아서 스튜던트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은 is어 관계로 여러분이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환은 조금 특수한 경우고요. 이런 변환 특수한 경우고 그 외에 또 자주 일어나는 게 수치를 변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연봉들이 쫙 있어요. 연봉이 뭐 1000, 2000, 3000, 4000 쭉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연봉을 그대로 변수를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봤더니 그 연봉을 지수 변환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2의 x승 이런 식으로 지수 변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그 변환을 하는 거예요. 로그 x승. 그래서 연봉이 만약에 뭐 얼마가 있었다. 연봉이 얼마가 있었으면 그거에 로그를 취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x의 루트를 씌울 수도 있고 x의 제곱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변환은 왜 하냐? 어느 정도 도메인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뭐 이건 뭐 그냥 예를 들어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소비 금액이 그 사람의 소비액이 연봉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뭐라든가 이런 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그 사람의 소득의 제곱근이 소비액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연봉을 그대로 두고 소비액을 그대로 뒀을 때 잘 안 나오던 룰이 연봉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변환을 한번 해주고 소비액을 타겟 변수로 두게 되면 잘 맞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도메인 지식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포를 따르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함수에 비례하고 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해보면 되죠. 네. 주로 이걸 많이 쓰더라 다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권장하는 방법은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뭔가 이론적인 체계가 있는 방법을 당연히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이거저거 다 써보는 것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신규 변수를 생성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경우에도 역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래 거 먼저 또 해볼게요. 자, 아래 거 먼저 해보면은, 자, 농장의 포도 수확량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농장의 포도 수확량을 예측하는 이 오른쪽 표가 있는데, 농장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농장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서 포도가 얼마나 날까 생각해보면, 얘는 가로 첫 번째부터 보면 가로 10, 세로 5에 50이 났고요. 아래는 가로 세로 25해서 100이 났고요. 가로 세로 10, 10해서 100이 났고요. 가로 세로 20, 10해서 200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초등학생을 보여줘도 이거 뭐네? 곱하기네? 라고 딱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분석을 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만 보면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서는 굉장히 헤매는 거예요. 똑같이 10이었는데 50, 100이네.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20이었는데 100, 200이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옆에 거 변수. 똑같이 5였는데 50, 100이고, 똑같이 10이었는데 100, 200이고, 이거 잘 룰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 짠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이, 포도 수확량은 가로가 아니고 세로가 아니고 면적이지. 그러면 얘를 곱하는 거예요. 얘를 곱해서 면적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거의 비례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도메인 지식이 있거나, 만약에 도메인 지식이 없더라도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 타겟과 관계를 갖는, 즉 타겟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숫자로 보면 이렇고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숫자, 이런 수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새로운 신규 변수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편의점 데이터가 있어요. 편의점 데이터가 있어서 오늘은 1월 1일, 1월 1일 어쩌고 저쩌고에 얼마 팔았고, 1월 2일 어쩌고 저쩌고에 얼마 팔았고, 1월 3일 어쩌고 저쩌고에 얼마 팔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날짜, 지금 요 날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 지금 뭔지 잘 모르겠고요. 날짜만 알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였다. 날짜만 알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였다. 이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8월 7일은 매출이 얼마일까 예측. 이런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날짜 가지고 매출이 잘 나올까요? 1월 1일, 올해 1월 1일과 내년 1월 1일은 관계가 있겠지만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가지고 하면 8월 7일께 나올까요? 다른 데이터가 더 있으면 좋겠죠. 근데 다른 데이터가 없고 날짜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추가할 수 있겠어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 점주라면 에이, 그게 아니지, 매출은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요일이 되겠죠. 네, 요일. 월화수목금과 토일은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요일을 알아낼 수 있나요? 당연히 알아내죠. 이거 날짜 가지고 알아낼 수 있잖아요. 달력만 있으면 알아낼 수 있고 간단한 프로그램 통해서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건 날짜 정보밖에 없지만 얘를 가지고 요일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날짜 갖고 뽑아낼 수 있는 게, 네, 날씨도 영향이 있겠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해가 나거나 그때그때 매출이 다를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전체 매출도 다르겠지만 최소한 품목마다의 매출도 다르겠죠. 비가 올 때는 뭘 먹고, 날이 더울 때는 뭘 먹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날짜 가지고 날씨 모르죠. 근데 알 수 있죠. 기상청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상청 데이터를 퍼와서 날짜를 집어넣으면 몇 월 며칠이 날씨가 어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기상청 데이터와 편의점 데이터
두 개가 만났잖아요. 자, 여기서 갑자기 아까 데이터 클렌징의 이슈로 들어가면 편의점 데이터는 예를 들면 2000년 뭐 1월 1일 막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상청 데이터는 뭐 예를 들면 어쩌면 미국식으로 01 01 2000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두 자리 빼고 00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변수를 가지고 또 다른 변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외부 데이터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또 데이터의 클리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아까 그 데이터 간에 서로 단위나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본 여러 단계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처리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혹시 직접 수행할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분들이 수행을 해오는 거를 검수하는 입장에서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상치 제거했어? 뭐 결집값 제거했어? 순서는 어떻게 됐지? 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는 추가로 뭘 뽑아냈지? 뭐 날짜에서 뭘 뽑아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